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까요? 7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자, 7월 52, 7월 52일이 아니고 7월 25일은 무슨 일이 있었나? 뭐 살펴보니까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난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전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은 청나라와 일본은 우리나라가 아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인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움을 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만 싸움을 한 건 아닙니다. 뭐 중국 본토에 가서도 이제 싸움이 있었고 뭐 일본 쪽으로는 가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땅에서 이제 청나라와 일본 두 나라 군대가 이제 부딪혀갖고 서로 싸움을 하는 거죠. 뭐 척은 없는 그런 이제 전쟁이 예, 발발이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청일전쟁이 되겠습니다. 음, 이것이 이제 한 1년은 채 안 됐죠. 1년은 채 안 됐지만 그래도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지속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참 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싸움을 한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힘들고 그때 조선 백성들이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참 기가 막힌 그 전쟁이 이게 청일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일전쟁을 우리가 그 조선의 근세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바라다 보지 않을 아주 중요한 이슈거든요. 사실 청일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청일전쟁이라는 그 이 전쟁의 배경,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이제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국사를 배웠습니다. 국사 선생님이 이제 글쎄 지금 돌아가셨겠죠. 허창덕 선생님이라고 아주 그 이제 연세가 지긋한 분이었는데 진학 담당까지 이제 그때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어, 이제 국사 교과서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참고서가 있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그 서울대 교수죠. 변형윤 교수가 이렇게 예, 그 저술한 그 참고서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이 청일전쟁이라는 표현을 일청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러일전쟁도 일러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생각을 해봐도, 전쟁을 벌였으면은 뭐 그 해당 국가와 관계가 없는 그런 그 전쟁 이름을 붙였다. 뭐 태평양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걸프전이라든가 이렇게 붙였다라는 보지만 해당국 그 국호를 갖다가 집어넣어갖고서 이제 에, 그 전쟁에 대한 어떤 명칭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승전국이 앞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일청전쟁이 그게 더 자연스럽고 맞는 거다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물론 뭐 이미 이제 저렇게 관용적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뭐 참 청일전쟁이라고 러일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글쎄 그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본을 갖다 항상 더 뒤에다 놓는 거죠.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기기는 일본이 다 이겼는데 그래서 그 참고서에는 일청전쟁, 일러전쟁이라고 이렇게 그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국사 선생님께서 야 이런 그 표현이 조금 독특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사실 그 국호를 넣어갖고서 전쟁 명칭을 갖다 결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승전국을 앞에 놓는 게 자연스럽고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왜 일청전쟁, 일러전쟁 이렇게 부르질 않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렇게 부를까? 이거 생각해 보면 일본에 대한 그 어떤 그 감정도 있었겠지만 청나라나 이 러시아 그때 이제 아라사라고 불렀죠? 어쨌든 러시아 하여튼 러시아가 물론 이제 저 때는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제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갖다 아주 그 대국으로 보고 일본은 뭐 어떤 그 감정도 있지만은 일본은 에이 섬나라 조그만 그런 나라인데 뭐 이래 갖고서 그렇게 그 소위 그 제국이 돼 있는 대국을 갖다 앞에다 붙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사대주의 사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이제 명칭이 아닌가. 물론 이제 저런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이제 이 장명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갖고서 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청일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1895년 4월 17일까지,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싸움을 하는데 결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둘러싸고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벌린 전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1895년이면은 94년에 이제 94년이면은 이때 발발했으니까 바로 갑오경장이 있었던 그 때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던 그런 뭐 해입니다. 참 그 조선 그 땅 조선 반도 내에서는 정말 그 가렴주구이 그 백성들이 도저히 배고파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난을 일으키고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에서 어,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싸움을 벌였다. 그 만국조선으로 가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과정 중에 그 일부분이 바로 청일전쟁이다. 청일전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참 두고두고 돌이켜 봐도 조선 말기는 정말 참 기가 막히고 어, 입도 막혀갖고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사실은 굉장히 참 비참했던 시대를 그 살았던 우리 그 3세대, 4세대 그 앞선조들 정말 참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그 1세대, 2세대 아버지, 할아버지 그 세대들은 정말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본 통찰에서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해방이 됐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참 나라는 엉망나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해갖고서 정말 고픈 배를 줄여주고서 진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였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만든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돼. 우리 잘 지키고 후손한테 잘 넘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갑자기 참 청일전쟁 하니까 또 기가 막힌 현실이 답답해갖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청일전쟁이 이제 일어난 날인데 우리가 청일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일전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청일전쟁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갖다가 지금 간단하게 이 짧은 시간에 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AI 챗GPT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정된 시간으로 그 축약시키는 것보다 AI가 하는 게 훨씬 이 짜임새 있고 좀 합리적일 것 같아갖고 부탁을 했더니 AI가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자, 그 내용을 갖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일전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894년 7월 25일 오늘부터 1895년 4월 17일까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 제국이 벌린 전쟁이다. 참 부끄러운 참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1894년 7월 25일 일본 제국이 선전포고 없이 풍도가 현재 안산 단원이라고 하네요. 풍도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해군을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이후의 전쟁은 내내 일본 제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반도에서 남의 나라가 이제 와서 싸움을 벌린 건데 이게 뭐 임진왜란 때는 이제 원군을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와갖고 싸운 거지만 이거는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저들끼리 와서 싸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그 산동반도, 요동반도 이쪽까지 그냥 이 전선이 이제 확대가 돼갖고 이제 아주 여기저기서 싸운 그 전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역사의 전환점은 청일전쟁이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봐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이제 이 청일전쟁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 대륙 진출하는데 획기적인 하나의 선을 그은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낮잠 자는 이제 종이 호랑이 같은 이제 중국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894년 조선 땅에서 벌어진 한 전쟁이 동아시아 권력 지도를 변형시켰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었고 수백 년간 패권을 쥐고 있던 청나라가 몰락하는 것, 그리고 섬나라로 있던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형태를 갖추고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뒤바뀌는데 조선은 이제 그걸 내 땅에서 이제 이런저런 피해를 보면서 그냥 지켜만 본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그만큼 놀고 있었다는 얘기뿐이 안 됩니다.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에 하등의 대적을 못한 거예요. 대비를. 이 와중에도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니까 중국이 결정하는 데 따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선 성리학이 만들어내는 한심한 그런 진짜 썩어 빠진 나라가 되버린 게 조선이었다. 이렇게 좀 혹평인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전쟁의 이름은 청일전쟁 혹은 일청전쟁이라고 불립니다. 네. 일본이 이겼으니까 일청전쟁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을 둘러싼 긴장. 19세기 후반 조선은 개화와 세국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화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못했어요. 개항을 하려고 해도 중국에 물어봐야 된다.
아니면 중국이 허락하면 우리가 개항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또 청나라도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일본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의 문을 열게 했고 그 후 점점 더 깊숙이 조선 내부로 침투를 했다. 뭐 대륙으로 진출하려니까 뭐 당연히 그 숙속들이 야금야금 침투를 한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청나라는 여전히 조선을 속방으로 여겼다. 속방. 네. 그냥 나한테 속해 있는 그냥 저 밑에 있는 하나의 그 동네처럼 이렇게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 등으로 조선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 뭐 이건 제가 이모군란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 갑신정변과 관련된 뭐 김옥준이라든가 이런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마다 청과 일본이 군대를 파견해 조선을 둘러싸고 상호 충돌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특히 갑신정변 이후에 맺어진 천진조약 1885년 4월입니다. 양국이 조선 문제에 대해서 서로 눈치를 보며 경쟁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참 천진조약이 이제 3조의 파병 시 동시 상호 통지를 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조선에 파병을 하겠다라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통지를 안 하고서 중국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거 아니지 하고서 이제 같이 맞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의 도화선인 동학농민운동. 예, 1894년 동학난도 일어났고 그다음에 1894년 바로 갑을경장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또 바로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폭발하고 농민들은 부패한 관료와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조선 정부는 스스로 진압할 수 없어 청의 원군을 요청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일본도 천진조약을 근거로 해서 자국 군대에 조선을 파병을 했다. 청 군대가 들어오니까 일본도 이제 서로 상호 통지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빌미가 돼갖고서 이제 양쪽이 다 파병을 하게 된 겁니다. 청군과 일본군이 한반도에 함께 주둔하게 되면서 상황이 일촉즉발이 돼. 안 그렇겠어요? 서로 적대적인 그런 뭐 군사적인 힘이 맞부딪히는데 뭐 상황이 터지려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죠.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복궁을 기습 점령을 했고 조선 정부는 사실상 어, 장악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1894년 7월 일본은 청에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갖다 시작을 했다.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전쟁의 전개. 전쟁은 한반도와 만주 그리고 황해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개전이 됐다. 여기서 그 황해라고 돼 있는데 이 황해는 서해를 얘기하는 거죠. 어, 우리가 봐선 서해고 중국이 봤을 땐 동해인데 중국은 여기 이제 황해라고 부르는 건데 왜 이 챗GPT가 이걸 황해라고 표현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걸 바꿨어야 되는데 좀 깜빡했네요. 그게 황하강이나 그 양자강 쪽에서 그 흙을 많이 이제 끌어 내려와서 이제 이게 하구로 내려오면서 퇴적이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흙탕물이.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누래졌다라고 해서 황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육전을 볼까요? 평양전투가 있습니다. 1894년 7월 성안. 성안은 이제 충남이죠. 그리고 9월 평양에서 일본군과 청군이 맞붙어 싸웠다 이거죠. 청군은 수적으로는 우세했지만 뭐 청나라는 뭐 인구가 많았었으니까 우리가 6.25 때도 인해 전술을 썼듯이 숫자적으로는 우세했지만 병사들의 훈련 상태가 엉망이었다. 반면 일본은 근대지 무기와 전술로 청군을 압도했고 평양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그러니까 일본이 명치유신, 내지유신을 이제 실시를 하면서 서양으로부터 엄청난 그 무기와 전술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군대하고 똑같은 형태의 군 전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 중국이 그때 당시 이제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무기로밖에 상대가 안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약하게 본 그 육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전 바다에서 이제 싸웠죠. 뭐 저 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공중전은 이제 할 수가 없었죠. 황해해전, 그러니까 황해. 우리나라 이제 서쪽에 있는 서해바다 거기서 이제 그 해전이 일어난 겁니다. 청의 북양함대와 일본의 연합함대가 맞붙은 황해해전 1894년 9월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7월인데 이제 두 달 후에 이제 저렇게 전장이 확대가 되는 거죠. 황해해전은 일본의 해상 승리를 결정을 지었다. 청이 주력 함선인 정원함이 침몰하면서 해상 주도권은 일본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육전에서도 일본이 이기고 해전에서도 일본이 이긴 거예요. 참 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거죠. 이제 중국도 청나라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선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한반도를 이제 뛰어넘어갔고 요동반도와 여순 이쪽에서 이제 그 싸움이 또 일어난 거죠. 일본은 전선을 만주로 확장해 요동반도를 점령하고 청이 요새 여순을 함락을 시켰다. 다음에 2월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순 대학살이 발생하는데 이는 훗날 보인 일본 제국주의의 민낯을 드러냈다. 훗날에 이제 일본 그
일본군이 이제 그만큼 또 잔악하게 이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이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사실 남경에서도 대학살이 이제 있었고, 네? 중일전쟁 때 얼마 전에 본 자료로는 한 3천에서 3,500만 정도의 이제 사람이 그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때 당시에 3,500만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조선 인구에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저때 요동반도와 여순 대학살을 통해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냥 잔인했던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일본의 승리로 이제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면은 강화 조약을 맺는다고 했죠. 바로 이 시모노세키가 바로 그 강화 조약이 되겠습니다. 1895년 초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일본군은 산동반도와 대만까지 공략하면서 청을 압박을 했어요. 산동반도. 그러니까 요동반도에서 이제 확전을 했고 산동반도까지 넘어온 거죠. 거기서 이제 쭉 내려오면은 뭐 이제 왼쪽으로 가면 북경이고 이제 더 내려가면 이제 샹하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청나라는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895년 4월 17일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갖다 체결합니다. 마관 조약인데 이게 시모노세키가 이제 그 큐슈에 있는 거죠. 예, 시모노세키. 자, 시모노세키 조약의 주요 조항을 한번 볼까요?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한다. 누가? 중국이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야, 뭐 일본이 우리의 뭐 독립을 인정해 응? 여기서 인정해줬다라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죠. 결국은 이제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일본 쪽으로부터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조선은. 그 대신에 조선을 속박으로 여겼던 중국으로부터는 이렇게 독립을 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대만과 팽오열도 요동반도로 일본에 활약을 했다. 일본에 활약을 하면은 그쪽에 일정한 지역을 갖다 일본이 관할하게 되는 거죠. 조차지가 되는 거예요. 홍콩을 이제 아편 전쟁 이제 끝나고서 남경조약이라고 했죠. 거기서 이제 홍콩이 할양이 됐듯이 이 대만, 팽오열도, 요동반도 뭐 이쪽 일대를 갖다 일본에 이제 할양을 한 거죠. 그리고 배상금도 2억량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지고 나면 엉망 다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 상인의 중국 내 통상 특권을 갖다 확대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침탈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렇게 되면은. 이 조약은 중국이 반식민지화가 되는 시작이다. 사실 조선은 조선반도 자체를 일본이 다 관장을 했지만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중심이 깊다가 보니까 일본이 뭐 만주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중국 본토를 들어가서도 완전히 이제 중국을 완전 점령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중국은 일본에 의해서 점령이 안 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반식민지라는 게 진짜 그야말로 뭐 반은 거의 뺏겼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제국주의로 국가가 일본이라는 국가가 급부상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네, 이때부터 이제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의 길을 걷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제국주의의 길을 걸었죠. 근데 이때는 이제 제국주의 나라가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라는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후 영향을 볼까요? 조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주권 상실의 전초다. 청의 간섭으로부터는 이제 아까 독립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벗어났지만, 그 자리를 일본이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1910년에 이제 주권이 이제 완전 넘어가는데, 1905년, 1907년, 1909년 계속 그 여러 가지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완전히 조선은 어떤 행정권이나 입법권, 사법권이 전부 다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후 을사조약과 한일 합병으로 이어지는 식민지화의 서막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자, 청나라는 어떤 이제 변화가 왔을까요? 청나라도 이제 몰락이 되는 거죠. 청나라는 이 전쟁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예. 가지고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일본쯤이야, 섬나라 일본쯤이야 하고 쉽게 이기겠지 했는데 완전히 대패를 하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이제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의화단 운동과 신해혁명으로 붕괴의 길로 출발했다. 예, 이제 이러면서 의화단 운동하고 신해혁명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 신해혁명을 통해서 이제 중국도 이제 뭔가 이제 근대화에 발을 내딛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나면 신해혁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청일전쟁은 청왕조가 구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다 알린 그런 결과가 됐다. 몰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근대 제국으로 탄생을 한 거예요. 명치 유신으로 성장한 일본은 이 전쟁을 통해서 서구 열강의 인정을 받게 됐다. 서구에서도 보니까 일본이 야 중국을 때려 눕혔어. 야 일본 대단해. 응? 일본은 우리가 동급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청일전쟁은 러일전쟁이 발판이 되었고 이어서 러일전쟁에서도 일본이 이제 이기죠. 참고로 이제 일본이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뛰어넘어갔고 만주로 올라가고 뭐 시베리아 그다음에 일본 중국 본토 뭐 이렇게 진출의 문이 이제 이때부터 열리게 된 거예요. 예, 자, 뭐 이제 마무리를 한다라면은
조선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욕망은 그 후 어떤 비극을 만들었을까?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894년 조선 땅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은 단지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었다. 아니었죠. 두 나라 싸움이 아니고 완전히 어, 그 조선은 조선대로 엉망이 되고 일본은 일본대로 이제 기가사로, 중국은 중국대로 개망신을 당하고. 그러니까 두 나라 싸움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때 당시에 또 중국에 나와 있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있었어요. 뭐 독일도 나와 있었고, 영국, 프랑스 다 나와 있었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것은 구질서와 신질서, 동양의 몰락과 일본의 부상을 동시에 상징하는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주체적이지 못했던 조선이 있었다. 네. 조선은 주체적이지 못했죠. 그냥. 여기가 뭐라고 그러면 뭐 거기가 그렇냐, 저기가 뭐라고 그러면 저기가 그렇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참 부끄러운 그 이제 조선이 이제 된 거죠. 그다음에 청일전쟁 그 속에 담긴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많죠. 네. 결국은 부정부패, 부패로 일삼던 그뭐 북양함대 같은 경우, 뭐 나중에 포를 쏘려고 그러니까 뭐 포탄이 없고 뭐 이상한 게 들어있다든가 이런 일들이 그때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일본한테 이제 질 수밖에 없던 거죠.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제대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상황에 대처도 못했던 그 모든 것들 통틀어 갖고서 우리는 그 청일전쟁이라는 그 속에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교훈으로 우리가 지금도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명칭은 청일전쟁 혹은 일청전쟁. 시기는 1894년 7월부터 1895년 4월까지입니다. 원인은 조선을 둘러싼 천일 패권 경쟁이고 그때 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서 도화선이 된 거죠. 전투는 평양전투, 황해전투, 여순점령. 그러니까 평양전투 이건 우리 땅에서 한 거죠. 그다음에 어, 지금 한산 그 앞바다에서 싸운 거. 그것은 이제 조선 땅에서 일어났지만 황해전투는 그 이제 공해성상에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붙었던 거예요. 물론 결국은 이제 일본이 이제 여순이나 산동 반도까지 점령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다음 결과로 봐서는 일본의 승리고, 그래서 강화조약을 시모노세키에서 체결을 했고, 그러면서 일본은 제국주의로 부상을 했고, 청은 몰락을 했고, 조선은 식민지화가 돼가는 출발점이 이때부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일전쟁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 자료 이 지도가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조선 반도였으니까 여기서 뭐 서해안 여기서 싸웠고 이렇게 평양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요동반도 그다음에 산동반도. 하여튼 뭐 이 나무위키 자료를 갖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풍도 해전 그다음에 성안과 평양 전투. 성안에서도 이제 전투가 있었던 거죠. 네. 해전에서 이렇게 이제 막 이게 판화가 보니까 누가 판화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포로네요. 그다음에 이제 싸우는 장면이고 이렇게 서로 푹 얻어 터지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전쟁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 이상 그 청일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물론 뭐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리려면 끝도 없겠죠. 개요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서 지나가고 그다음에 저런 교훈을 갖고 현 세태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닉슨 독트린이 1969년에 발표된 날이죠. 그러니까 바로 청일전쟁이 있었던 것 같이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고 한반도는 또 국제 정세가 소용돌이치게 됐죠. 바로 이제 1970년대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진짜 앞길이 불투명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결국은 1972년에 10월 유신이 선포가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오일 쇼크도 오고 그 엄혹했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진짜? 네, 정말 참 그래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자금에 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그 자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 갖고서 지금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라는 데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역사라는 것이 이제 지나간 거지만 그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료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청일전쟁과 닉슨 독트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